키워드. 9번부터 9번에 1, 3, 10번에 5, 11번에 3. 틀린 거 어떻게 해요? 틀린 거요? 일단 꺼두고 나중에 다 채점하고 다시 봅시다. 12번에 5, 13번에 2, 14번에 3, 15번에 5, 16번에 1, 17번에 4. 2번까지 풀었죠? 예. 네, 3번에 1, 4번에 5. 서술형은 채점 제가 이번 시간에 한 번에 보자 했었는데 1번부터 봅시다. 1번에서는 조항광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밝은색 광물과 어두운색 광물의 부피비를 서로 비교하라고 돼 있네요. 여기서 밝은색 광물 누구 있지? 장석, 석영. 그러니까 밝은색 광물인 장석과 석영 같은 경우에는 더하니까 부피비가 토탈 63%. 그 다음 어두운색 광물은 뭐뭐 있죠? 휘석, 흑운모, 감성석. 각성석 있어서 얘네는 다 더하니까 21%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비교하라고 한다면 밝은색 광물이 더 뭐 많다라고 쓰거나 또는 3배 크다라고 쓰거나. 그냥 밝은색 광물이 어두운 광물보다 많다라고 적어도 돼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2번. 이런 뜻이었구나. 네, 이번에 1번. 가해설 중 석영과 방해석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쓰고 그렇게 생각한 가닥을 쓰세요 돼 있는데, 일단 석영하고 방해석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가나 다라 중에서 가랑 라. 네, 두 가지죠. 예. 가라 두 가지고, 그거 가로 봤을 때 굵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 긁히더라? 방에서. 방해석이 긁히더라. 그래서 석영과 방해석은 굵기가 다르기 때문에 두 광물을 서로 긁으면 방해석이 긁히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염산 반응을 통해서는 누가 반응하죠? 방해석. 방해석이 반응하죠. 또한 석영은 염산과 반응하지 않지만 방해석은 염산에 반응한다 라고 2-1번 쓰면 되고요. 그 다음 2-2번. 자철석과 적철석 구분한대요. 가능한 방법은? 자철석에 쇠붙이를 붙여요. 하거나 좋은 색. 좋은 색을 구분했을 때 적철석 긁으면 빨간색이요. 빨간색이고요. 자철석은 긁으면 검은색. 검은색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나, 다 쓰고 자철석은 자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색을 확인했을 때 자철석은 검은색으로 적철석은 붉은색으로 나온다. 이게 좋은 색이 그냥 다르다고만 적었는데 괜찮아요. 네? 잠시 안 되겠다. 왜냐하면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어떤 건지 결과까지 쓰셔야 돼요. 자철석이 연식이었죠. 자철석이 검은색, 적철석은 빨간색. 이름만 봐도 빨간색이죠. 예. 그 다음에 말씀하신 3-1번. 가를 구성하는 조항광물 3가지와 각각의 광물에서 관찰되는 특징을 서술하시오 되어 있는데, 지금 가는 화강암이라고 되어 있네요. 화강암 색깔 보니까 약간 색깔이 하얀색 있고요, 검은색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분홍색 있네. 네. 하얀색하고 분홍색은 각각 누구랑 누구예요? 석영, 장석. 그 다음에 검은색은 뭘까? 흑운모. 흑운모거든요. 그래서 화강암은 주로 장석, 석영, 흑운모로 이루어져 있고, 이때 장석은 분홍색, 석영은 투명한 색, 그리고 흑운모는 검은색을 띈다 쓰면 되겠죠. 이거 쓰라는 거였어요? 네. 뭘 생각하셨어요, 다들? 그러니까 그냥 색 적으라는 거구나. 음. 장석이 분홍색. 장석은 분홍색, 석영은 투명 또는 하얀색, 흑운모는 검은색. 왜냐면 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색깔밖에 없잖아. 이 돌멩이를 입체로 갑자기 3D로 꺼낼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색밖에 없죠. 그 다음에 3-1번 가와 나루의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구분하고 유문암은? 네? 유문암은 뭐더라? 유문암이에요? 유문암부터 화산암일까 심성암일까? 유문암 심성 화산암이요. 화산암, 화강암은? 심성 네? 화암은 심성암. 그쵸. 가는 그래서 심성암, 나는 화산암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라고 돼 있네요. 가 같은 경우에는 입자 크기 보니까 어때요? 가요? 커요? 입자가 잘 보이죠? 그래서 가의 화강암은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 광물 결정이 크기가 크고 뚜렷한 것으로 보이지만 나의 유문암은 마그마가 지표 가까이에서 식어 광물 결정의 크기가 작아서 눈으로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였어요? 어떻게 쓰셨는데요? 가는 심성암 나는 화산암이다. 이러고 마그마의 냉각 속도에 따라 광물의 결정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라서 이게 뭐 맞는 말이긴 한데 디테일하게 쓰자면 왜냐면 눈에 보이는 걸로 결정을 내리자는 게 이 단원의 포인트니까요. 가가 화강암이에요. 심성암이요. 심성암이요. 화강암이니까 심성암, 나가 화산암. 가는 심성암, 나는 화산암이다. 그 까닭은 가의 화강암은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크고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나의 유문암은 마그마가 지표 가까이에서 빠르게 식어 광물 결정의 크기가 작아 눈으로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뭐 아무튼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어떤 퇴적암의 단면을 나타낼 때요. 이 퇴적암에서 위와 같은 줄무늬 구조가 나타나는 까닭을 설명하시오 되어 있네요. 일단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압력으로 눌려서. 그거는 변성암이고 아, 퇴적암은 이제 쌓여서 만들어져요. 쌓여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퇴적암에서는 층리였지 염리였지? 층리 그리고 변성암이 염리였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층리를 묻는 거겠네요. 층리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더라? 이게 퇴적돼서 샌드위치처럼 이게 어 뭐 이게 이렇게 쌓이면서 네, 좋은데 이제 얘네가 줄무늬가 나타나는 이유를 묻는다면 쌓이는 애들이 다르니까 라고 써야 되거든요. 즉 뭐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입자의 크기나 색 등 성질이 다른 퇴적물이 쌓여서 층리가 형성된다. 뭐가 다른 퇴적물이요? 입자의 크기나 색 등 성질이 다른 퇴적물. 저는 이거 풀어오면 되죠? 네. 근데 최종까지 외우세요. 네. 입자의 크기나 색 등 성질이 다른 퇴적물이 그냥 퇴적물이 쌓여서 층리가 형성됐다라 적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줄무늬가 바로 나타나는 이유가 네.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 5번 그린 가와 나는 규환과 편마함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지금 보니까 둘 중에서 하나는 줄무늬가 보이네요. 나가 줄무늬가 보이네. 네. 편마. 나가 편마함인 걸 알 수 있고요. 가는 규함이겠네요. 즉 가는 규함이고 나는 편마함이다. 그 이유는요. 규함은요. 누가 변성돼서 만들어지더라? 사암이요. 사암 이거 외워야 되고요. 사암이 변성작용을 받아서 생성이 되고 편마함은 누구더라? 이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편마함은 이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 압력의 수직 방향으로 생성된 줄무늬인 염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따라서 줄무늬가 있는 나가 편마함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나 그림에서 압력 방향이 연직 방향이었을까 수평 방향이었을까? 연직. 연직 방향이었겠지. 왜냐하면 줄무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 보니까 수평 방향으로 나타났네요. 그러니까 위아래에서 찌부 시켰으니까 저런 모양이 나타났겠죠? 연직이 뭐요? 연직이 수직. 위아래로 찌부시키는 거, 수평 방향은 옆에서 찌부시키는 거. 아. 네. 해서 줄무늬가 생기는 거 말하는 거였어요.
아 줄무늬가 지금 옆으로 생겼죠? 가로로 생겼죠? 이렇게 위에서 돌려서 아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치 그게 염직말이야. 아 이렇게 올리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 수직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가는 주어 나는 편마음인 걸 알 수 있다. 답으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 6번 볼게요. 그림은 어느 고산지대의 암석을 나타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암석의 틈은 어떻게 될지 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일단 고산지대래요. 고산지대는 날씨가 추워요. 춥죠. 그래서 물이 얼겠네. 네. 물은 얼면 부피는 커져요. 커지지, 맞지?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냐? 집에서 얼음 틀에다가 얼음 얼리시면 얼음 큼직해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얼음이 커져야지 꺼내기가 쉽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 걸 볼 수 있고 아무튼 간에 시간이 지날수록 암석의 틈은요 더 커져요. 더 커지겠죠. 그 이유는 암석의 틈으로 스며든 물이 얼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암석의 틈이 더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암석은 이러한 풍화 작용으로 작은 조각으로 부서질 것이다. 쓰면 되겠죠. 비슷하게 들어갔으면 정답. 뭐 안 들어갔으면 땡. 7번 이거 외우는 건데. 네, 맞아요. 그림은 토양의 단면을 나타낸 것입니다. A에서 D 중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층을 고르고 그 층이 형성될 때까지의 과정을 설명하시오. 누가 제일 나중에 만들어졌더라? B B층이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죠. 이 과정을 설명할래요. 일단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거 어디더라? D 그 다음 C 그리고 A 그리고 B 였죠. 그래서 이 과정을 설명하면 되겠죠. D층이 풍화되어서 암석 조각과 모래로 이루어진 C층이 만들어지고요. 그 이후에 풍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생물이 살 수가 있는 A층이 만들어지고 그 후에 A층에 있던 물질들이 아래로 이동해서 B층이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겠죠. 그 다음 단계적 서술형 8-1번 A에서 이 과정이 각각 뭔지 쓰래요. A는 화성암이 퇴적물이 되거나 또는 변성암이 퇴적물이 되거나 퇴적암이 다시 퇴적물이 되네요. 이거 무슨 작용? 풍화 풍화 침식 운반 작용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B는요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네. 이거 무슨 작용이지? 퇴적물이 퇴적암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는 과정.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퇴적암이 되는 작용이다. B 쓰시면 되고요. 예? 뭐라고요? B는 퇴적물이 오랜 시간 다져지고 굳어져 퇴적암이 되는 과정이다. 아, 그거 그렇게 써요? 어떻게 쓰셨어요? 저는 안 해서 모르겠어요. 다짐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글자 다짐 작용인가? 속성작용이다. 아 속성 작용 속성작용이다. 그 다음 C는요 보니까 퇴적암이 변성암이 되거나 화성암이 변성암이 되고 있네요. 변성암이 되기 위한 조건은? 열과 압력 그치. 그래서 C는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변성암이 되는 과정이고요. D는 보니까 변성암이 마그마가 됐네요. 그래서 D는 암석이 녹아 마그마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E는요 마그마가 화성암이 되고 있네요. E는 마그마가 식어 화성암이 되는 과정이다. 정리하면요 A는 풍화 침식 운반 과정으로 퇴적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B는 퇴적물이 오랜 시간 다져지고 굳어져서 퇴적암이 되는 과정. C는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으로 인해 변성암이 되는 과정. D는 암석이 녹아 마그마가 되는 과정이고 E는 마그마가 굳어 또는 식어 화성암이 되는 과정이다. 쓰면 되겠죠? 그냥 뭐가 되는 과정이라고 알고 적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걸 묻고 있으니까 뭐까지 썼길래? 아니 저는 이거 다 작용 이게 무슨 작용인지 다 물어보는 줄 알았어. 힘들게 썼네요. 그래서 2번 변성암이 화성암으로 변하는 과정을 가에서 찾아 설명하시오 되어 있는데 변성암하고 화성암 찾으면 되겠죠? 찾으니까 지금 D하고 E 걸치면
변성암이 화성암이 되네. 이거를 근데 서술을 해야겠죠. 그러면 D와 같이 변성암이 지하 깊은 곳에서 열과 압력을 받아 녹으면 마그마가 되고 E와 같이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이나 지표에서 식어 굳으면 화성암이 된다. 즉 D, E 쓰셔야 되고 각각의 과정 설명하셔야 됩니다. 변성은 지금 깊은 곳에 녹아서 마그마가 되고 마그마가 그 화성암이 된다라고만 적었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긴 한데 가에서 찾아 설명하라고 돼 있잖아. 알파벳 무조건 쓰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3번. 나를 만들 수 있는 원래의 암석을 모두 쓰고 지금 나는요 어떤 변성암이라는데 얘 줄무늬가 있네. 편마암이네요. 네. 네, 편마암이니까 편마암이 될 수 있는 암석 두 가지. 화강암과 문제에서 다 나와있죠? 키워드. 화강암과 이암이 되고요. 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번에도 가에서 찾아 설명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A, B, C, D, E 중에서 어떤 과정? C. C 과정이 필요하겠죠. 화강암이나 이암이 C와 같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변성되면 편마암인 나가 만들어진다. 쓰면 되고요. 그 다음 4번. 가에서 B 과정을 거치면서 퇴적물의 부피와 밀도는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시오. B 과정은요 지금 다져지고 굳어지는 과정이네. 그럼 부피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 부피가 커지죠. 저 다져지고 굳어졌어요. 다져지고 굳어지는 거. 부서지잖아. 작아지고. 작아지지. 왜냐면 틈새가 줄어들 거 아니야. 맞지? 틈새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부피는 감소할 거고요. 부피가 감소한다는 거 밀도는 어떻게 될까? 높아진다. 밀도는 높아진다. 왜? 퇴적물 사이의 간격이 줄어듭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오늘 볼게. 직권의 이동. 네, 직권의 이동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테스트. 말안 됩니다. 네. 이거는 그냥 근거만 외우면 되는 거라서. 맞아요. 다음 시간 테스트고 시험 이미 쳐보셔서 아시겠지만 객관식은 할만해요. 네, 객관식 문제 수업. 20문제, 서술형 5문제 있었죠? 맞죠? 해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칠 거고 시험 시간은 일단 45분. 되게 구하게 주시네요. 네, 45분 치고 왜냐면 중학교 시험이 45분이거든요. 그래서 45분 시험 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시험 칠 때 시험을 먼저 빨리 쳤어요. 빨리 쳤으면 그러면 먼저 나가셔서 쉬시면 됩니다. 그럼 다 치고 나가서 니까. 그러면 이제 제 시험을 치겠지? 그리고 제 시험 기준은 이제 아니요. 전 점수로 40. 정하진 않고 제가 마음에 드는 평균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제 평균 이하 무조건 제시. 근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평균 점수가 나온다 하면 이제 뭐 다 같이 제시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음에 드는 게 문제니까. 근데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요. 그 시험을 자치면 나가라 하셨잖아요. 네. 나가면 뭐 나가면 노시던가 아니면 몰라. 사실 나가 뭐 반에서 쉬시던가 하시면 되고. 그리고 시험 치기 전에 책 받아서 책 검사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 풀어놔야 되는데. 네, 다 풀어오시고 그 시험 치기 전에 오늘 진도 나간 부분 채점하고 오답 정리한 다음에 시험 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겠구나. 그 다음에 책 검사하고. 우리 지난 시간 내용부터 복습해 볼게요. 암석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암석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했었죠? 암석? 화가 화성암이랑 편마암 아닌가? 변성암. 변성암. 쌓여서 만들어진 거? 퇴적암. 퇴적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화성암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지는 방법이 마그마가 식어 만들어졌고요. 퇴적암은
뭐였더라? 최저. 쌓이고 쌓여서 굳어서 굳어서 쌓이고 굳었다. 어떤 것이 퇴적물들이. 그 다음에 변성함은 원인이 뭐였다? 높은 열과 압력으로 만들어지더라. 해가지고 이렇게 과정 다 아셔야 됐고요. 그래가지고 화성함은요. 화성함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졌는데 먼저 지표에서 굳었대. 그런 애들 뭐라 부르더라? 화강암. 화성암? 화성함은 여기 있다. 화강암. 화산암 화산 폭발로 만들어졌다 해서 화산암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에서 만들어졌대. 심성암인가? 심선암. 이 됐습니다. 여기서 요거 두 글자 따가지고 화성암 된 거예요. 화성암, 심성암. 오. 맞아? 그런 거구나. 네. 진짜 그런 거예요? 한자가 같긴 해요. 심성암.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얘는 예시들을 아셔야 됐는데, 예시 보기 전에 결정 크기 볼게요. 지표에서 식은 애들은 빨리 식어, 천천히 식어? 빨리 빨리. 빨리 식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 크기가 매우 그런 거 맞죠? 아니, 네. 빨리 식으면 결정이 생길 틈이 없잖아. 맞지? 그래서 결정이 작다. 눈 설명하면서 나왔었죠? 예. 그 다음에 심성암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서 식으니까 빨리 식어, 천천히 식어? 천천히. 천천히 식기 때문에 결정의 크기는 크다라는 특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얘네 종류까지 외웠어야 됐어요. 화산암은 종류 뭐 있더라? 화산암 화강암. 현무암하고 돌하는 암 있고요. 네, 돌하르방이 대표적인 그 현무암의 예시죠. 그 다음에 심성암에는 예시 뭐뭐 있더라? 유문암인가? 아이고 잘못 적었다. 유문암이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화강암은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선로암, 반려암. 제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알려줬거든요. 그래요? 세 가지 알려줬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는 그러니까 각각 세 가지씩 알려드렸거든요. 네. 근데 세 가지 중에서는 이 두 가지씩만 각각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무암, 유문암, 반려암, 화강암 네 가지가 있다. 근데 화산암에 들어가는 건 현무암과 유문암이고요. 심성암에 들어가는 건 반려암과 화강암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식감한 애들 어느 쪽? 현무암 현무암 쪽이 색깔이 어두웠고요. 그 다음에 유문암 쪽으로 가는 애들이 색이 밝더라.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아셔야 됐어요. 어허. 네. 왜 이렇게 많죠? 외우셔야 됩니다.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네. 그래서 열심히 외우시고 그 다음에 퇴적암. 퇴적암 같은 경우는 쌓이고 굳어져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친구들은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어. 먼저 줄무늬 뭐라 부르더라? 그 염리 아닌가? 맞아요? 층리. 층리. 층층이 쌓였다 해서 층리라고 부르는 줄무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퇴적암에만 보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가 화석이 있었어요. 왜 나머지 애들은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화석이 뭐죠? 화석 뼈요. 뼈 같은 거죠. 근데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졌대. 마그마 속에서 뼈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래서 못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변성함도 높은 열과 압력이 필요하대요. 당연히 화석이 남을 리가 없겠지. 그래서 화석은 퇴적암만의 특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퇴적암도 되게 별거 많았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세 가지 돌멩이로 나눴어요. 진흙이 굳었어. 뭐더라? 뭐였지? 이양. 모래가 굳었어. 삼. 삼. 이 사자는 제가 사막 같은 데에서 똑같은 모래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자갈이 굳었어요. 여강. 여강.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돌멩이 외우셨어야 됐고 그 다음에
외워야 되는 돌멩이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누구 있었냐? 먼저 화산재가 굳어서 만들어졌대. 은회암. 뭐요? 은회암. 왜 그 처음 듣는다는 듯한. 그 다음에 석회물질이 굳어졌대. 조개 껍질 같은 친구들. 이런 애들은 그대로 석회물질에서 석회 따가지고 석회암. 됐었죠? 그래서 돌멩이 이렇게 5가지 외워야 됐습니다. 너무 어려워. 암기를 안 한 거잖아. 어제 점심 메뉴는 기억나는데. 어제 기억력 좋네. 동춘 찜닭 나왔는데. 맛있겠네. 맞아요. 그 다음 변성암. 변성암도요 특징이 있었는데 특징은요 줄무늬가 나타난다 라는 특징이 있었고 이 줄무늬 이름이 뭐였더라? 연기. 연미였죠. 그 다음에 얘네도 이제 종류를 외우셨어야 됐습니다. 이제 변성암이 조금 넓게 나왔는데 이암이 열반력을 받았어요. 이 친구 이름이 편암이 됐고요. 근데 이암은 특이하게도 이제 변성 정도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붙어졌는데 편암에서 한 번 더 열과 압력을 받았어요. 그때 이름이 편마암이 됐습니다. 왜 한 번에 못 가요? 왜 한 번에 못 가냐고요? 얘랑 얘가 특징적으로 조금 다르더라고. 줄무늬 정도가 좀 많이 보이면 편마암이라고 부르고 줄무늬 정도가 좀 미세하게 보이면 편암이라고 불러요. 이양을 한 번에 빡 해가지고 이제 한 번에 많이 보이게 하면 바로 편만 되는 거예요. 그치.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이암은 편암하고 편마암으로 이렇게 열과 압력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사암. 사암 어디 들어가더라? 화성암이에요? 퇴적암이에요? 퇴적암. 모래 쌓여서 만들어진 친구였죠. 이 친구는 열과 압력을 받으면 규암이 되더라. 그 다음에 석회암. 석회암은 어디 들어가더라? 화성암, 퇴적암? 퇴적암. 퇴적암이 들어갔죠. 이 친구는 열과 압력을 받으니까 대리석 얘기하는 대리암이 되더라. 특징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화강암. 화강암 어디 들어가더라? 화성암. 화성암에 들어가는 친구였죠. 얘도 이제 열과 압력을 받으니까 편마암. 이라고 부르더라. 라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나눴고요. 이때 이 편마암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화강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강편마암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라고도 아시면 좋고요. 투하르드.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얘기를 하자면요. 얘 석회암 있죠? 석회암은 특징적으로 여기다가 염산을 떨어뜨렸어. 묽은 염산 떨어뜨리니까 무슨 기체가 나오더라?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산화탄소 발생을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럼 대리암에도 만약에 HCl을 반응을 시켰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었다. 암석의 순환을 썼는데 암석의 순환은요 제가 그 그림을 보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 봤을 때 그거 읽을 수 있는 정도로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봤던 게 풍화랑 통영에 대해서 봤었는데 풍화가 뭐예요? 풍화 쌓이고 쌓이고 또는 쌓이기보단 얘는 초점이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부서지는 거. 부서지고 잘게 이제 작아지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성분이 변화되는 거.
부서지고 잘게. 잘게. 부서지고 잘게 되면서 성분이 변하는 거. 그럼 성분이 변할 정도라면요. 시간이 오래 걸릴까 아니면 뭐 3초 끝? 어떻게 돼요? 오랜 시간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 부서지고 잘게 되면서 성분이 변하는 걸 우리가 풍화라고 했고요. 요 대표적인 예시들을 몇 가지 아셨어야 됐어요. 먼저 첫 번째, 우리 서술형 문제에 나왔던 고산지대에서 물 있었죠? 물이 얼음이 되면서 부서져 버렸죠? 그 다음에 돌멩이가 있어요. 돌멩이가 있는데 틈 사이로 씨앗이 생겼어요. 씨앗이 우연히 빠진 거야. 그러면 씨앗이 새싹을, 뭔가 너무 귀여운 얼굴이 되는데, 새싹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커가는데 이 새싹과 함께 뿌리가 생기죠? 뿌리가 생기니까 이 뿌리들이 틈을 더 키운다. 그래서 틈을 더 키우다 틈에 씨앗이 떨어지고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면서 그 틈이 커지고 틈이 커지면서 풍화작용이 일어난다. 뭐 이런 거 있었고요. 또는 바람. 또 대표적인 원인이 되겠죠. 바람 불면 돌멩이 당연히 부서지겠죠. 맞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하수. 에 의한 작용이 있었는데 지하수 속에는요 대부분 뭐가 들어있냐면 이산화탄소가 녹아져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녹아져 있는데 이게 어떤 거랑 만나면 반응이 일어나냐면 석회암 하고 이산화탄소가 만나면요 이 석회암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지형이 석회동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철. 지각에 있는 철들이 산소를 만났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산화철이 되거든요. 산화철이 되는데 어떤 특징을 보일 수가 있냐? 철은 까매요. 근데 산화철은 붉어요. 그래서 붉게 변하는, 우리가 성분이 변하는 풍화작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철이 그거예요. 그 뭐 만들 때 쓰는 거 철. 저 철이 그거예요? 네. 아. 그 철, 맞아요. 뭐 이런 것들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토양 나왔었는데 토양에서는요 토양의 정의,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토양이라고 불렀고 거기서는 뭐 문제 나오는 거, 순서 찾기 뭐 이런 것들 있었죠. 서술형에서 봤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그러면 오늘 볼 내용은 대륙의 이동. 와. 대륙. 네, 우리가 볼 게 세 번째, 직권의 이동. 근데 이거는 저희 지원했잖아요. 네, 뒤에 맞아요. 봤었죠. 있어요 뒤에. 네, 맞아요. 또 있죠. 그럼 이거 안 해요? 아니요, 할 거예요. 또 해요? 또 해야지. 페이지는 106쪽. 106쪽에 직권의 이동 볼 건데, 먼저 이 직권의 이동 파트에서는 약간 어떤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되냐? 역사 공부한다?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좀 덜 즐거우려나? 아무튼 역사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요. 그냥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구나 하면서 용어 정리를 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볼게 역사. 이것도 할 건데 대륙이동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와, 대륙이 이동한다. 맞아요. 대륙이동설은요 말 그대로 대륙이 이동해서 지금 현대의 이 모습이 됐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그러면 이 대륙이 이동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들이 있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증거. 그 증거들을 외우셔야 돼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대륙이동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예전에는요 초대륙이라는 금방 크다 하나의 왕창 큰 대륙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 판게아라고 부르거든요. 판게아라는 이름이 초대륙이 있었을 텐데
대륙 모양이 됐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대륙 이동설입니다. 즉 원래 금방 썼는데 색종이 우리듯이 얘네가 뽀사져서 지구 모양이 됐을 거야 얘기를 하는데 요거에 증거가 있겠잖아. 증거.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요. 어떤 증거가 있냐? 혹시 남미의 오른쪽에 뭐가 있지? 무슨 대륙이 있지? 브라질. 남미 오른쪽. 응. 브라질. 브라질. 아니. 남미 대륙의 오른쪽. 아프리카. 아프리카 대륙이 있어요. 맞죠? 아프리카 대륙이 있는데 그 남미 대륙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그래서 어떤 거를 보냐면요. 남미 대륙의 오른쪽 하고요. 그러니까 남미 대륙 안쪽에서 오른쪽 하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의 왼쪽 부근에서요. 모양을 봤더니요. 모양이 해안선 모양이 똑같더래. 그러니까 퍼즐 맞추듯이 맞춰지더래. 너무 억진데? 너무 억진데? 얼추 비슷해요. 보시면. 근데 이거는 살짝 네. 살짝 안 맞는 거는 그냥 뽀사진 바닷물에 거지. 의한 그쵸. 아,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억지로 구겨놓는 느낌인 것 아니 같아. 진짜 근데 은근 이게 살짝 틈 있는 거는 살짝 그 파도 때문에 깎인다고 생각하면 은근 잘 맞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로는 어떤 걸 할 수 있었냐. 얘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생물을 봤어요. 봤는데 얘는 누가 봐도 바다에서 살 수는 없는 생물이야. 그리고 다리가 좀 짧아. 근데 뭐 북미 대륙에서도 보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 대륙에서도 보이는 거야. 태평양을 건너서 갔을 리는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다리 짧은 애가 어떻게 갔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헤엄도 못 치는 애인데. 그러면 예상할 수 있는 게 그럼 북미 대륙하고 아시아 대륙이 옛날에 붙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야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여러 대륙에서요. 같은 종의 화석을 발견합니다. 여러 대륙에서 같은 종의 화석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대륙이 다 합쳐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증거로는요. 빙하 있죠? 빙하들이 극지방에서 있는데 얘네가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면서 V자 깁 같은 이제 빙하에 움직인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이 빙하의 흔적 하고요. 움직인 흔적과 그리고 이동한 방향을 보니까 어느 대륙에서 보든 간에 이 모양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야. 그 얘기는 이 당시에 빙하 옆에 다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빙하 흔적과 이동 방향이 일치하는 것을 보고 예전에는 빙하하고 다른 대륙들이 다 붙어 있었다는 거네 라는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증거. 네 번째로는요. 북미하고요. 그리고 북미의 오른쪽에 뭐 있지? 북미 대륙의 오른쪽에 있는 대륙. 북미 대륙 오른쪽에 있는 유럽. 유럽. 맞아요. 북미하고 유럽. 그래서요. 어떤 걸 보냐? 산맥이 있는데요. 그 산맥들이요. 이어 붙이니까 똑같이 생긴 산맥이더래. 그래서 북미 대륙과 유럽 대륙에서 산맥이 일치하는 것을 봅니다. 즉, 연속성을 발견한다는 것.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증거를 가지고 대륙이 옛날에는 다 같이 붙어 있었을 것이야. 그 대륙을 판게아라고 부르자. 그리고 그 판게아가 부서져서 지금 모양이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대륙 이동설이고요. 이거 주장한 사람 이름 아셔야 됩니다. 누구냐? 페게너입니다. 대게로. 페게너. 이렇게 대게도. 네. 어이예요. 왜? 서술형에서 틀리면 안타깝습니다. 진짜 틀렸다고 할 거예요? 그날 저의 기분에 따라서 다르죠. 어, 그 다음에 증거는 이렇게 되고 다만 한계점이 있어요. 베게너가 판게아라는 것을 주장을 하셨는데요. 근데 한계점
점은요. 이 대륙들이 왜 분리가 됐는지를 설명을 못했어. 그러니까 원인을 설명을 못했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쓸 수 있냐? 한계점의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106쪽부터 107쪽까지 교재 한번 체킹해볼게요.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체킹하고 싶시다. 저희 학원에 옆에 가기가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찾아보셔야 될 듯. 106쪽 볼게요. 106쪽에 대륙이동설. 대륙이동설 백인어는 판게아라는 거대한 대륙이 갈라지고 이동하여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이루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대륙이동설이라고 한다 되어 있죠. 여기서 백인어 동그라미, 판게아 동그라미. 첫 번째 줄에 백인어 동그라미, 판게아 동그라미. 즉 백인어, 판게아, 대륙이동설 세 개를요 엮어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증거 네 가지 있네요. 증거 1번 해안선 모양. 해안선 모양. 대서양을 사이에 둔 남미 대륙과 남미 대륙의 동쪽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 모양이 거의 일치한다. 밑에 있는 그림 확인하셔도 해안선 모양이 일치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 2번 빙하의 흔적. 빙하는 이동하면서 주변에 흔적을 남기는데 남극 대륙 주변의 대륙을 하나로 모으면 여러 대륙에 남아있는 빙하의 흔적이 서로 연결된다. 3번 산맥의 분포.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을 하나로 모으면요 북미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의 산맥이 서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4번 화성의 분포. 화성은요 멀리 떨어진 대륙을 하나로 모으니까 이 글로소프테리스, 메소사우루스 등과 같은 생물의 화성 분포 지역이 서로 연결된다 되어 있네요. 글로소프테리스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에요. 식물 바로 없으니까 이제 원래는 어느 정도 좁은 지역에서 발견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넓은 지역에서 연결된 형태로 보였고요. 메소사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좀 작아요. 그래서 다리가 좀 짧아요. 다리가 좀 짧은데 헤엄도 못 쳐.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서로 다른 대륙에서 발견이 되더라 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네 가지 있죠? 네 가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묶어가지고 찍 이렇게 꺼주면 되겠죠? 암기. 이거 한 2개 정도는 쓰라고 나올 것 같아요. 글쎄요. 그리고 밑에 있는 요거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이 나와도 각각의 그림들이 어떤 증거들을 표기하는 건지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판게아 있죠. 판게아는요 뭐 블라블라 동안 지구의 모든 대륙이 모여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고요. 여기에서 뭐 형광펜 돼 있는 거 잘 읽어보시고 항상. 이거는요, 판게아는요, 약 2억 년 전에 분리되기 시작해서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가 있었다. 있는데 거기 작은 글씨 보니까 판게아 이전에 초대륙이 있었대, 없었대? 있을 때. 있었대. 그래서 요거 하나 작은 글씨 체킹해 둘게요. 판게아 이전에도 로디니아 등의 초대륙이 있었다. 밑줄. 그러니까 뭐 선지에서 이렇게 나왔어. 판게아가 최초의 초대륙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렸다 이. 틀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킹해 두시고요. 그리고 대륙의 이동에서는 줄글 부분이 두 번째 줄에 대륙이 멀어지면서 대서양이 만들어지고 체킹. 그 아래줄에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히말라야 산맥 체킹해 둘게요. 즉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대서양하고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다는 거지. 맞지? 그러면 판게아가 있을 때도 바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하나의 덩어리였으니까. 그 바다가 뭘까 혹시? 태평양? 태평양이었어요. 그러면 대서양이 만들어졌대. 네. 부서져서 대서양이 만들어졌으면 태평양은 크기가 점차 어떻게 될까? 작아져. 작아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적어두세요. 대서양은 크기가 커지는데요. 근데 태평양은 크기가 어떻게 된다? 써가지고 작아지고 있다.
오른쪽에 적어두시고 그러면 이게 네. 이렇게 벌어지는 거면은 몇 억년 뒤에는 이게 다시 이렇게 모아지는 거 아니에요? 모아질 수도 있고 안 모일 수도 있지. 왜냐면 판들의 이동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해가지고 볼 수 있고요. 밑에 있는 대륙이동설의 의의와 함께 의의는요, 뭐 대륙이동설은 당시 다른 학설보다 여러 대륙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질학적 관측 사실을 잘 설명할 수 있었다. 블라블라블라 읽어보시고요. 한계점이 중요해요. 한계점 체킹해두세요. 백엔어는 대륙을 이동시키는 힘의 근원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밑줄. 백엔어는 대륙을 이동시키는 힘의 근원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밑줄.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보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내용 볼게요. 107쪽의 개념 빌드업 볼게요. 1번, 2번. 1번의 종현씨. 백인어는 과거의 한 덩어리였던 대륙이 이동하여 현재 대륙 분포를 이루게 되었다는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였습니다. 네. 백인어는 과거의 한 덩어리였던 대륙이 이동하여 현재의 대륙 분포를 이루게 되었다는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였다. 그 다음 2번 준혁씨. 예? 예. 약 3억 년 전에 하나로 붙어있는 거대한 대륙을 판게아라고 한다. 네, 약 3억 년 전에 하나에 붙어있던 거대한 대륙을 판게아라고 한다. 판게아 이전에 로디니아라는 대륙도 있었다 라고 기억까지 하시면서 백인어 대륙이동설 판게아 그리고 증거 4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뒷페이지 보기 전에 112쪽까지 넘겨서 요 내용 보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역사 얘기를 이어서 좀 볼 건데 와, 역사. 제가 아는 역사란 이제 이순신이 일본을 이겼다는 것 같겠어요. 그건 한국사. 아, 해서 그럼 대륙이동설 이유로 볼게요. 대륙이동설의 한계점이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면서요. 요 원동력을 설명하는 게 멘틀 대륙설입니다. 멘틀 대류설. 멘틀이 뭐더라? 멘트 말랑말랑 하는 거. 말랑말랑. 자, 직권 층 볼게요. 맨 위에. 맨 위에 그 지갑 그 밑에. 멘트. 왜? 네. 그치. 외행내 해계으로 구성이 된다. 우리가 첫 시간. 멘트 되게 말랑말랑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멘틀이 근데 특징이 어떠냐면 얘네가요. 요 위쪽은요. 이제 유동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압력이 적어서. 압력이 작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근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온도 어떻다고 했더라? 높다. 높아요. 높으면 어디로 가? 위로 위로 가죠. 그래서 위로 올라오고요. 그 다음 위쪽은 온도 어떨까? 차가워요. 차갑겠죠. 그래서 어디로 갈까? 밑으로. 밑으로 가요.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회전이 생긴 거예요. 맞죠? 이거를 우리가 대류한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요 멘틀이 대류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멘틀 대류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여기 지각이요. 멘틀로 인해서 왼쪽으로 이 경우에는 움직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요게 지금 예전에 판게아가 있었다면 이 판게아가 분리되는 원인이 됐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멘틀 대류설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근데 한계점이 있었어요. 얘는 어떤 한계점이 있냐면 멘틀 대류가 이제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이 멘틀 대류설에 증거가 이 당시에 부족했습니다. 즉 어떤 증거가 부족을 했냐? 관찰되는 이제 지형들을 이 설을 주장하신 분께서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즉 증거가 부족했는데 그 이유가 관측이 안 돼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멘틀이 위쪽이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지각도 왼쪽으로 이동하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 멘틀 대류설의 멘틀 대류설의 한계점이 관측이 안 됐다며. 관측되는 지형이 없었으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관측하는 설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해양적 확장설입니다. 해양저가 어딜까? 해양 지형. 맞아요. 바다의 낮은, 그러니까 깊은 곳. 바다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 속의 땅덩어리 안쪽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증거들이 관측이 됐는데 그 증거들이 어떤 거냐면요. 여기 위에 올라오는 부분을 우리가 멘틀의 상승부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빨간 부분이 우리가 멘틀의 상승부 안쪽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겠죠. 그 다음에 여기 파란 부분을 멘틀의 하강부라고 할게요. 아 그래야 되겠구나. 그러면 멘틀 상승부하고 멘틀 하강부를 보자. 어떻게 되냐면요. 멘틀이 올라왔는데 이 멘틀 올라온 애들도요. 지각보다 온도 어때요?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높죠? 높으니까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온도가 높으면 위로 가지. 위로 가서 결국 얘가 뭐가 되냐면 화산 폭발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화산 폭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그마가 올라와서 이제 굳은 애들을 우리가 화성암이라고 불렀던 애들인데 아무튼 얘네는 올라와서 이제 멘틀이 올라와서 굳었는데 그 굳은 애들이 나이를 보자. 방금 굳은 거잖아요. 나이 어때요? 어릴까 늙었을까? 어리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 멘틀 상승부에 있는 애들은요 나이가 어립니다. 그리고 얘가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며.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나이를 점차 먹는 거지. 맞지? 올라온 부분에서 나이를 먹으면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다가 여기 오니까 멘틀이 하강한대. 네. 그럼 지각도 잡아먹히면서 빨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맞죠? 그 빨려 들어간다는 거는요 굉장히 나이가 비교적으로 요 빨간 부분보다는 많겠네. 그러면 제가 파이는 거예요? 맞아요. 파여요. 파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바닷속에서요 요런 식으로 해구. 맞아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줄일까요? 그러면은 실제로 진짜 그러면 화산 옆에는 저렇게 돼 있어요? 화산 옆에? 요거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라산이 여기 있다 치면 한 여기쯤에 그러면 저렇게 해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라산에 있는 해구는요 일본 쪽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오네요. 멀죠. 왜냐면 판의 크기 자체가 클거든. 하나의 판이 유라시아 판, 요 정도 크기. 굉장히 크죠.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요 부분이 이제 멘틀이 상승해서 나타나는 우리가 해령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멘틀이 하강해서 나타나는 구덩이 같다 해서 해구라고 불러요. 요런 지형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 그러면은 무조건 화산 옆에는 그럼 바다가 있겠네요? 화산 옆에는 무조건 바다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저 파이는 어떻게 해요? 파이는 게 대륙에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살짝 경사지는 마을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지각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해양 지각, 대륙 지각. 네. 맞지? 근데 대륙 지각은 두께가 어땠더라? 두껍다. 두꺼워져. 두꺼워서 그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마그마가 튀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얘네는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 네. 이 해구 쪽을 만나야 되는데 네. 마그마가 안 뚫린다는 건 안쪽에 이제 빈 공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로 솟아요. 그러면 또 솟아요 얘가? 솟으면 어떻게 되냐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버리면 결론적으로 산이 생겨요. 히말라야. 그러면은 히말라야 산맥. 맞아요. 그러면은 해구 대신 대륙 지각에서 산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거를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달달달 외워라고 시켜요. 발산행경계, 수렴행경계, 보존행경계, 달달달달, 지형들, 지진이 어떻게 생기니, 화산 폭발이 일어나니, 뭐 이런 것들. 아. 매우 화창한 미래가 보이네요. 근데 진짜? 슬픈 사실은 그게 여러분들의 수능에도 나온다는 거겠죠? 아, 밑에 있었네. 발산형 네. 좀 맞아요. 그게 나올 거예요. 뭐 아무튼 해가지고 이런 해고랑 해령을요 해양적 확장설에서 발견합니다. 발견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걸 볼 수가 있냐. 해령 부근은요 방금 태어났다며. 그래서 여기는요 나이가 어리고요. 해고는요 어떻게 생각하자면 지각이 죽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지각이 왜냐면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쪽은요 나이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멘틀 상승부에서 멘틀 하강부로 갈수록, 즉 해령에서 해구로 갈수록 나이가 증가하더라. 마리아나 해구 같은 것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마리아나 해구 같은 것도 그렇게 만들어진 맞아요. 거예요? 파인 게 만 킬로? 맞아요. 굉장히 깊죠. 그러면은 해령의 크기와 해구의 크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상관없습니다. 아. 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양적 확장설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쌤 이거 지각이 나이가 어떤지 어떻게 알았나요? 한다면요, 나이가 많다는 거는요, 살아온 시간이 길다는 거죠. 땅이. 맞지? 그러면 퇴적된 양이 많을까 적을까? 하나요. 많겠죠? 그래서 해구 쪽으로 갈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아니면 생각해 본다면 바닷속으로 들어간다고 쳐봐. 해양적 바다 속에 약간 평평할 거 아니에요? 얼추? 평평할 텐데 그럼 여기는 쌓인 게 많고 여기는 쌓인 게 적겠죠? 이거는 지각이고 그 위에 모래 있잖아요. 맞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된다. 즉 해양적 확장설은요 이제 잠수함 같은 게 발달하면서 증거를 관측할 수가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증거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떤 것들이 나왔냐? 판구조론이 나왔습니다. 판구조론은요, 요 대륙이동설부터 해양적 확장설까지의 모든 증거들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이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니까 그러니까 얘 설인데 얘 이론이지. 증명된 거예요? 증명된 거예요? 거의 증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확실한 식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법칙이라고 쓰고, 설은 하나의 가설이죠. 론은 이론이죠. 이론이라는 건 수식으로 증명되는 법칙은 아니고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습니다. 말로 썼을 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증거가 충분히 충분하다 하는 이론이 되는 거예요. 가설들이. 근데 수식으로는 얘를 설명할 수는 없지. 그럼 정말 아직 완전히 증명 안 된 거예요? 앞에 세 개는? 아니요. 이 당시에 설이었던 게 지금은 이론이 됐다고 발전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해가지고 판구조론이 됐는데 이 판구조론은요, 즉 이러한 지각과 멘틀들이 움직인다. 맞지? 이 지각과 멘틀들이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부분들을요 앞으로 판으로 부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얘네가 움직이는 부분이 지금 지각 있죠? 지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멘틀 중에서도 굉장히 상부의 친구들만 움직일 수가 있네. 왜 안쪽에 있는 애들은 압력이 너무 커서 못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거를 최상부 멘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각 플러스 최상부 멘틀을 앞으로 판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 판들이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고 판들의 경계를 이름을 붙여요. 경계를 이름을 붙이는데 이 경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판들이 부딪히거나 또는 판들이 멀어지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계에서 나오는 게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이 나와요. 이 단어들은 나중에 언제 또 볼 거냐면요. 발산하고 수렴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요. 나중에 너무 먼 미래이기도 하지만 미적분 수학이요? 할 때 여러분들이 극한이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극한이라는 것을 배울 텐데 극한이 뭐냐면 리미티드 해가지고 뭐 x가 함수 x는 아시죠? 맞죠? x가 뭐 무한으로 가버립니다. 왜요? 뭐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이런 함수 있잖아. 이런 함수에서 우리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린다면 그럼 y 값이 0에 가까워지겠지. 네. 맞지? 이게 극한이에요. 그러니까 x를 어느 값에 보냈을 때 그때 y 값이 얼마냐 라는 게 극한의 정의거든요. 이때 x를 어떤 값으로 보냈어? fx에서 이때 이 y 값이 어떤 경우에는 무한으로 가버리고요. 또 어떤 그래프가 있냐? 이런 거. 아 그게 무한이에요? 얘를 무한으로 보내버려. 그럼 y 값이 한없이 커져버리지. 와. 맞지? 이런 거를 우리가 발산한 거예요. 참 벌써 다 까먹었다. S 절편이 사라졌어요. 아 그냥 보자 해야겠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여기서 x를 0으로 보냈대. 0으로 보내니까 뭐 어떤 값이 1이 나오더래. 네.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가 1이라면. 맞죠? 그럼 이거 이렇게 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0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1이 나오더래. 그럴 때를 우리가 수렴한다고 나중에 수학에서 할 거예요. 즉 발산은요 끝없이 가버리는 거고요. 수렴은 한 점에 만나버려야 돼요. 맞지? 한 숫자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 경계들의 이름을 따왔거든요. 따왔는데 즉 발산형 경계는 어떤 거냐면요. 판 두 개가 있는데요. 이 판 두 개가 멀어져요. 그래서 한없이 멀어져 버린다. 이거를 발산형 경계라고 하고요. 수렴형은요. 한 곳으로 모여야 되잖아. 그래서 이 판들이 이렇게 만나버려요. 만나버리고요.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두 판이야. 만나거나 또는 도망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보존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붙였는데 이 수렴의 경계에서는요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충돌형과 삽입형으로 나뉩니다. 얘는 나중에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면요. 섭입? 삽입형 해가지고 나오는데 수렴형은요 두 개가 들이박는다고 했어. 근데 들이박는데 이때 힘이 비슷비슷해. 비슷비슷하면 충돌인 거고요. 하나는요 하나가 너무 힘이 세. 그러면 한 놈이 무조건 지겠지. 그거를 먹혀버린다. 섭입형이라고 불러가지고 이제 충돌과 섭입으로 나뉘어요. 섭입이 합쳐지는 거예요. 아니야. 한 놈이 잡아먹힌다. 입자가 입. 그래서 섭입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는 어떻게 되냐면 요 판이야 또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어떻게 나뉘냐? 대륙지각하고 최상부 멘틀이 합쳐진 걸 대륙판이라고 부를 거고요. 해양지각과 최상부 멘틀이 합쳐진 걸 해양판이라고 부를 거예요. 제 노트가 점점 개판이 되고 있는 거 기억나시죠? 내 노트는 원래 개판이고 딱히 상관없어. 해서 이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들이 각각 이제 어떤 판들끼리의 결과냐라는 것을 나중에 물을 텐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는 충돌형 같은 경우에는 힘이 비슷비슷하면 된다네. 삽입형은 힘 차이가 좀 나야 된다네. 네. 맞지? 근데 대륙판, 해양판이 두 개가 부딪혔다고 쳐봐. 네. 힘 차이가 날까 안 날까? 나겠지? 왜? 밀도 누가 더 크더라? 해양판. 밀도가 해양판이 무지무지 컸단 말이야. 네. 대륙판보다. 근데 밀도가 크다는 건 묵직하다는 거지. 네. 무거운 애가 가벼운 거 쳐요. 네. 당연히 가벼운 애가 밀릴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 섭입대의 대표적인 예시가요. 대륙판과 해양판의 충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판은 제가 밀도가 큰 이유가 뭐라고 했더라? 왜 해양 화면이 밀도가 큰? 지각이 작아서 해양 지각이 그것도 작아서. 있는데 해양판 위에는 바다가 있잖아. 네. 바다가 있으면 바다가 판을 누를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당연히 지각이 밀도가 커져버리겠지. 납작해져 테니까. 맞지? 왜냐하면 위에서 바닷물이 누르고 있어. 그러면 흙들이 막 눌릴 거야. 눌리면
줄이면 밀도 커져버리겠죠. 그럼 생각해보자. 태평양판하고 대서양판이 있대. 누가 더 바다가 커? 태평양. 그럼 누가 더 밀도가 클까? 태평양. 태평양이 더 커요. 왜? 태평양 위에 바다가 너무 크니까 많이 눌려버렸으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피가 작아져 버리잖아. 아, 눌리면. 맞지? 찌부시키면 부피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태평양판하고 만약에 대서양판이 부딪힌다고 쳐봐. 누가 이긴다고? 태평양. 태평양판이 이긴다고. 그 얘기는 걔네는요. 밀도의 차이가 커요, 작아요? 커요. 크지. 그래서 여기 섭입에 해양판과 해양판의 충돌도 들어가요. 그리고요. 대륙판 같은 경우에는 위에 누르는 놈이 없잖아. 그 얘기는 밀도차가 생길 리가 없지. 네. 그래서 걔네 두 개는요 힘이 비슷해서 충돌해요. 그래서 충돌형은 힘이 비슷한 놈들, 섭입형은 힘 차이가 큰 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용이 나오는 지진과 화산활동 같은 경우는 그냥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한번 체킹해 볼게요. 몇 쪽이냐? 112쪽인데 112쪽에서 1번 멘틀 대류설 있네요. 멘틀 대류설이 있는데 이때 어디에 동그라미 쳐줄 거냐면요. 두 번째 줄에 홈스 있죠? 홈스 동그라미. 홈스? 홈스가 멘틀 대류설을 주장했어요. 두 번째 줄. 영국의 홈스. 그죠? 홈스가 주장했고요. 홈스는 멘틀의 상부와 하부의 온도차로 인해 멘틀에서 대류가 일어난다 되어 있는데 줄 그어둘게요. 이 부분. 홈스는 동그라미 멘틀의 상부와 하부의 온도차로 인해 멘틀에서 대류가 일어나고 밑줄. 그때 상부는 어디로 간다고? 위로 아래로? 위로. 그래서 상부에는 상승 적어줄게요. 상부의 미안. 상부가 차갑지? 미안. 상부의 하강. 미안. 상부 상부는 차갑기 때문에 하강하고요. 하부는 온도가 어때요? 뜨거워요. 뜨거워서 올라가 상승하죠. 상부에다가 하강, 하부에다가 상승 적어두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그러나 한계점이 관측적인 한계가 있었다 되어있죠. 관측적인 한계 밑줄 세 번째 줄 끝에 관측적인 한계 밑줄. 그 다음 2번 해양적 확장설 있네요. 해양적 확장설에는요. 산맥처럼 솟은 해령 밑줄 긋고 해령 동그라미. 산맥처럼 솟은 해령 밑줄 긋고 해령 동그라미. 골짜기 형태의 해구 밑줄 긋고 해구 동그라미. 골짜기 형태의 해구 밑줄 긋고 해구 동그라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거 얘기하는 거죠. 해령과 해구 산처럼 솟았습니다. 골짜기처럼 파였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줄에 해령을 중심으로 해양 지각의 나이와 퇴적물의 두께가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밑줄 그어둘게요. 해령을 중심으로 해양 지각의 나이와 퇴적물의 두께가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밑줄 긋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해령 중앙에서 밑줄 긋고 그 밑에 줄에 새로운 해양 지각 해령 중앙에서 밑줄 긋고 그 밑에 새로운 해양 지각 밑줄 긋고 해서 봐줄게요. 즉 해령을 중심으로요. 아까 전에 새로운 판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이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봤을 때 둘 다 어린 놈들이더라 라는 걸 설명하고 있고요. 그 나이가 어린 거랑 그리고 퇴적물의 두께가 얇은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령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쉽게 얘기하면 해령에서는요 방금 태어난 애들, 해구에서는 지금 뒤지는 애들, 죽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그거 보기 전에 오른쪽에 지금 보니까요. 그래서 해양 지각의 나이 보니까 지도를
명살이 빨갛고요. 파란색이 늙었죠. 네. 그래서 영살인 애들이 있는 부분이 해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파란 부분이 해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판 구조로는 지갑과 멘틀 상부의 일부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밑줄 그어둘게요. 지갑과 멘틀 상부의 일부가 여러 개의 판. 지갑과 멘틀 상부의 일부가 여러 개의 판. 밑줄 긋고요. 세 번째 줄 끝에 보니까요. 발산형 경계 동그라미 두 판이 서로 멀어지고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밑줄. 발산형 경계 동그라미 두 판이 서로 멀어지고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밑줄. 그 옆에 보존형 경계 동그라미 두 판이 서로 어긋나면서 이동하는 경계 밑줄. 보존형 경계 동그라미 두 판이 서로 어긋나면서 이동하는 경계 밑줄. 그리고 수렴형 경계 동그라미 대륙지각과 대륙지각이 충돌하여 수폭산맥을 형성하는 충돌형 경계 밑줄 긋고 충돌형 경계 다시 동그라미. 수렴형 경계 동그라미 대륙지각과 대륙지각이 충돌하여 수폭산맥을 형성하는 충돌형 경계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아래로 들어가 소멸하는 서비평 경계 밑줄 서비평 경계 동그라미.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아래로 들어가 소멸하는 서비평 경계 밑줄 서비평 경계 동그라미. 그 밑에 보존형 경계와 충돌형 경계에서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요. 발산형과 서비평 경계에서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자주 발생한다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게 밑줄만 그어두세요. 해가지고 그림까지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멀어지면 발산형 경계, 가까워지면 수렴형 경계인데 근데 대륙이 부딪히니까 충돌형, 대륙 바다가 부딪히니까 서비평이 되는 거죠.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는 이제 판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을 볼 거예요. 2번 판을 치면 판찍인가 보네. 판 볼 건데요. 판은요 우리가 좀 전에 판 구조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먼저 첫 번째로 판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판은 아까 전에 지각하고요. 플러스 멘틀 최상부 맞습니다. 라고 썼던 부분이죠. 그래서 판은 지각 플러스 멘틀 최상부를 얘기하고요. 이 부분이 어디까지냐? 대략 100km 정도까지 를 우리가 판이라고 부를 거예요. 사람 없어. 판이라고 부를 거고요. 얘네는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딸려 지나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는요 어떠냐면 암석이에요. 즉 너무너무 차가워서요 고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은 지각 플러스 멘틀 최상부를 우리가 판이라고 부르거나 그리고 그 정도의 깊이가 되면 100km 정도까지구나 하시면 되고요. 얘네는 암석층이더라. 그 다음에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했었는데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나뉘어 등록했었죠. 이렇게 나뉘어진다. 다시 되면 네 이렇게 또 보고 있어요. 아, 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판은 이렇게 정리를 해놨구나 해서 특징과 그리고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그 판들마다 서로 만나고 있는 경계들이 있겠네. 그 부분을 우리가 판의 경계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이 판들은요 움직인다 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멘틀이 대류하니까. 그래서 판의 경계와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판들은요 방향도 안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속도도 안 정해져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즉 판들은 방향과 속도가 서로 다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즉 규칙성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규칙성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의 경계에서는요 나타나는 게 판들이 모여버리는 수렴의 경계가 나타나거나 또는 판들 모여? 반대말 뭐라고 하지? 멀어져. 멀어져. 땡큐. 국어는 가.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가 나타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있죠. 네. 그래서 빨간색 화살표가 서로 만나고 있다. 이런 거를 지금 뭐라고 부르더라? 수렴. 수렴의 경계라고 부르죠. 그게 어디 적혀 있냐면 날개의 오른쪽 날개에 보시면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나와 있죠. 그거 체킹해 둘게요.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체킹. 발산형 경계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줄 그어두시고 수렴형 경계, 수렴형 경계는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줄 그어두시고 보존형 경계, 보존형 경계는 두 판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며 어긋나며 움직인다. 줄 그어두시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고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찾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지도 나왔을 때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는 점은요. 판을 이동해서 보니까요. 첫 번째 줄에 수년에 수센티미터 정도로 매우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 적혀있죠. 수년에 수센티미터 정도로 줄 그어둘게요. 판의 운동 첫 번째 줄에 수년에 수센티미터 정도로 느리게 움직인다. 수년에 수센티미터 정도로 줄 그어두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판 볼게요. 판은요. 제가 정의를 지각과 멘틀 최상부라고 정의를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얘네는요. 어떤 애들이냐면 멘틀 대류로 인해서 달달달 딸려가는 애들이 있다고 했잖아. 그 부분을 우리가 판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판이라고 부를 거고 그래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곳 바로 위에 있는 돌덩어리들입니다. 돌덩어리들이라는 거는 암석이라는 거지 고체 상태라는 거겠죠. 그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네의 평균 두께는 약 100km 정도입니다. 적혀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요. 그림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109쪽에 그림 보시면요. 판의 구조 그림이 있어서 지구 쪼개놓은 거 옆에 대륙지각, 해양지각, 멘틀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거 있죠. 요 그림에서 다 띄웠어. 그러니까 대륙지각, 해양지각, 멘틀판이라는 그림을 지웠어요. 아니 글자를 지웠어요. 글자를 지우면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대륙지각 같은 경우에는요. 산이 있죠. 네. 그리고 해양지각보다 더 두꺼운 걸 볼 수가 있지. 네. 그래서 대륙지각인 걸 아셔야 되고요. 해양지각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있죠. 네. 바다 있고요. 그 밑에 얇게 이제 흙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해양지각임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멘틀은요. 멘틀에서 보니까 그 상부 부분이 이제 좀 진한 갈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각 플러스 이 갈색 부분을 우리가 판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판의 아랫부분이 대류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까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화산대와 지진대. 화산이 뭐예요? 화산이 네, 화산이 화산? 예. 화산이 뭐지? 화산이요. 판과 판이 수렴해서 이렇게. 네. 화산 같은 경우에는요, 마그마가 우리가 튀어나오는 것들을 화산 활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마그마가 지표로 튀어나올 때 만들어진 돌멩이라고 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108쪽에 보시면요, 화산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산 활동. 볼 건데, 화산 활동은요, 마그마가 지표로 나오는 걸 우리가 화산 활동이라고 부를 거라고. 그래서 이 화산 활동에서 나타나는 그 물질들이 있는데 그 물질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상태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거 고체? 기체이죠? 이 고액기가 있는데 고액기 상태에 따라서 이름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고체 상태인 거를 우리가 화산 세설물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인 게 뭐라고 부를까?
마그마가 흘러 어, 용암이라고 아, 부르는 친구고요. 기체 상태인 게 화산재? 화산가스. 화산재는 재처럼 날려야 돼서 고체에 들어가요. 어허. 그래서 이 화산 세설물의 대표적인 예시가 화산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산 활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화산 세설물, 용암, 화산가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진이 뭐지? 지진 땅이 흔들리는 거. 땅이 흔들리는 거를 우리가 지진이라고 부르죠. 여기 뭐 쓸 거예요? 아, 남겨 놓을까요? 이름만 써놓을 테니까 지금 지진 활동은 쓰지 마시고 이렇게 지진 활동까지 우리가 두 가지를 볼 건데 화산 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경우에 많이 나타나냐면요 보통 판의 경계가 있는 부근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아닌 대표적인 예시냐 그거 하와이. 하와이. 하와이는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긴 한데 그거 말고는 다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요. 예를 들면 뭐 백두산, 한라산 이런 것들 다 판의 경계 주변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산 활동은요 판의 경계 주변에서 나타난 다음에 걔를요 이름을 붙여서 화산대라고 부를 거예요. 즉 뭐냐면 이 화산대는요 화산이 폭발하는 지역들을요 이제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화산 폭발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우리가 화산대라고 부르고요. 걔네를 점을 찍어봤어. 점을 찍어보니까 다 대부분 판의 경계에 있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옛날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진 활동 볼 겁니다. 지진 활동은요, 지진이 뭐예요? 땅이 흔들리는 거. 땅 흔들리는 거. 그것을 우리가 지진 활동이라고 하죠. 또는 갈라지기도 하지. 그것을 지진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우리 지난번에 했었죠. 제 어휘에 부족한 그림 실력은 여러분들 알아서 충분히 잘 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피카소만 보면 이러세요.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마찰이 이루어졌다고 치자. 마찰이 일어났어요. 마찰이 일어나는 지점 뭐라고 부르더라? 진원이야, 진앙이야? 진원이요. 진원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거를 땅 위로 이렇게 올렸어. 그거를 뭐라고 부르더라? 진앙. 진앙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진 활동은 얘기할 때 진앙하고 진원이 각각 어떤 건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아셔야 하고요. 그리고 얘도요, 똑같이 지진이 맨날 일어나는 곳들 있잖아요. 그곳을요, 점을 찍었어요, 그 지도에다가. 그래서 얘를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진대라고. 불의 고리. 지진대라고 붙였는데 이 지진대에는 즉 지진이 자주 나타나는 지역을 지진대라고 붙였겠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근데 얘네들을 같이 합쳤습니다. 화산대와 지진대를 같이 봤대요. 두 개를 점 찍어놓고 지도로 합쳤어요. 네. 지도로 합쳐서 보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어떠냐면 둘 다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고요. 당연한 얘기겠죠.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고요. 또 굉장히 좁더래요. 그 지역들이 좁고요. 그리고 이 점들을 찍어서 이어보니까 마치 긴 띠 형태처럼 동보를 하더래요. 특정 지역에서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동보를 하더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타나는 게 우리 투레고리 108쪽에 화산대의 공포와 지진대의 공포가 그림으로 나타나 있죠. 맞죠? 그래서 그 오른쪽에 109쪽에 보시면요. 화산대랑 지진대를 합친 그림이 지도가 있어요. 108쪽 보셨고 어디 보이냐면 110쪽이요. 소리. 110쪽에 지금 보시면요. 지도 합친 거 보이죠? 이게 지진대랑 화산대를 합쳐놓고요. 판의 경계까지도 합쳐둔 그림이 보입니다. 맞죠? 이 그림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즉 화산대랑 지진대랑 합쳐서 보니까 얘네는 판의 경계랑 거의 일치한다는 걸 볼 수 있었다는 거지. 즉 여기 특정 지역이 어디더라? 판의 경계더라. 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화산 활동과 지진의 피해와 영향 있죠. 여기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해는요 뭐 화재가 발생하거나 또는 사람과 재산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화산재가 방출됐대요. 화산재가 방출되면 하늘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 뿌리지겠죠. 그럼 비행기 다니기 힘들다. 그 다음에 산사태나 지진의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왜? 지진 일어나면 이제 땅 무너지는 거니까 그거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로운 자금을 어떻게 찾아봤대요? 화산재가 쌓인대요. 화산재가 쌓이면 토양이 비옥해지면서 농작물의 수확량이 증가한다 돼 있는데 쌤 이거 화산재 쌓이면 왜 토양이 비옥해집니까? 좀 묻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거 화산 활동은요 어떻게 보면 땅속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잖아요. 땅속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면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땅은 원래 굳어있죠. 근데 섞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있던 좋은 흙들, 아직 인간들이 손대지 않은 좋은 흙들이 튀어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산재가 쌓이면 토양들이 비옥해집니다. 네, 그래서 화산재가 쌓여서 토양이 비옥해지면 농작물의 수확량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온천, 일본에 가면 많죠?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지진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지진 활동들은요 요 판의 경계는 아니에요. 그 경주, 포항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들은 판의 경계는 아니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흙들이 쌓였잖아요. 그 쌓인 것들이 우연히 힘을 받아서 얘네가 갈라지거든요. 그 갈라지는데 그 갈라지는 것들이 마찰이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지진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들도 이 판이 움직이는 것들의 결과긴 해요. 판의 경계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횟수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줄이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세요. 설명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상식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개념 빌드업은 지금 확인할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개념 빌드업 하고요. 시험을 칠 건데 숙제 먼저 하고 숙제는요 일단 111쪽 요거 탐구 꼭 푸시고요. 네. 그 다음에 쭉 넘기면 몇 쪽까지니? 119쪽까지인가요? 119쪽까지. 그래서 숙제는 111쪽하고 그리고 119쪽까지. 고요. 문제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에 해설하고 개념 빌드업 보고 문제 풀이 하고 시험 칠 거예요.